역사의 연구 제두권 아놀드 J. 토인비 아놀드 J. TOINB 이 문명의 발생 제2부서론 역사의 연구 제두권은 1934년 제안권과 함께 출판되었으며 문명의 발생에 대한 논의를 계속한다. 한 권이 주로 환경적 도전과 옥한 땅, 새로운 땅, 자연의 타격에 초점을 맞췄다면 두 권은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도전으로 관심을 전환한다. 토인비는 문명이 자연 환경뿐 아니라 인간 환경의 도전에도 응전하며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도전응전 이론을 더욱 풍부하고 복잡하게 만든다. 두 권에서 토인비는 민족 이동과 압력, 경제적 정치적 불이익, 계급 차별과 억압 등을 새로운 형태의 도전으로 제시한다. 그는 또한 정체 스태그네이션과 퇴보의 문제를 탐구하며 왜 어떤 사회는 도전에 응전하지 못하고 원시 상태에 머무는지를 분석한다. 더 나아가 토인비는 창조적 개인과 창조적 소수의 역할을 심화시키며 문명 발생에서 인간의 창조성과 자유의지가 갖는 의미를 탐구한다. 두 권은 한 권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더 풍부한 역사적 사례와 더 정교한 분석을 제공한다. 1. 인간, 환경의 도전 1.1 자연에서 인간으로 토인비는 문명 발생에 도전이 반드시 자연적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인간 환경 다른 사회, 다른 문화, 다른 권력도 강력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역사가 진행되면서 인간적 도전의 중요성은 점점 커진다. 초기 문명들은 주로 자연과 씨름했지만 후기 문명들은 다른 문명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인류 역사의 근본적 특징이다. 인간은 자연을 점점 더 통제하게 되면서 자연의 도전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 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도전이 등장한다. 경쟁하는 국가들, 충돌하는 이념들, 변화하는 경제체제의 모든 것이 창조적 응전을 요구한다. 문명사는 자연 정복의 역사인 동시에 인간 관계 문제 해결의 역사이다. 1.2 민족 이동이 압력 토인비가 분석하는 첫 번째 인간적 도전은 민족 이동 마이그레이션의 압력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영토로 이동하거나 침입할 때 양측 모두 도전에 직면한다. 이주자들은 새로운 땅에 정착하고 원주민과 공존하거나 정복해야 하며 원주민은 침입자를 막거나 흡수해야 한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고전적 사례이다. 로마 제국의 변경으로 밀려든 게르만 부족들은 로마 문명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로마는 쇠퇴했지만 게르만족은 로마 문명의 요소를 흡수하며 새로운 서유럽 문명의 기초를 놓았다. 압력은 양방향으로 작용했으며 결과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변형과 재창조였다. 민족 이동이 도전은 문명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촉발할 수 있다. 2. 불이익의 자극 2.1 경제적 불이익 토인비는 역설적인 현상을 발견한다.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회나 집단이 때때로 더 큰 성취를 이룬다는 것이다. 자원이 풍부하고 무역로에 유리한 지역보다 척박하고 고립된 지역에서 더 큰 창조성이 발휘되기도 한다. 불이익이 오히려 자극 스티뮬러스이 된다. 고대 아테네가 좋은 예이다. 아테네의 토지는 척박했고 농업 생산성은 낮았다. 이는 아테네인들로 하여금 무역, 재운, 수공업을 발전시키도록 강제했다. 경제적 불이익은 혁신의 동기가 되었다. 반면 비옥한 테살리아나 보이오티아는 농업에 안주하며 문화적으로 정체되었다. 풍요가 반드시 발전을 가져오지는 않으며 때로는 안주와 나태를 낳는다. 이 점이 정치적 불이익도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 권력의 중심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집단이 오히려 더 역동적일 수 있다. 그들은 기존 체제에 안주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정치적 혁신, 사회적 실험, 문화적 창조로 이어진다. 스위스가 대표적이다. 중세 유럽의 변방에 위치한 작은 산악 공동체들은 대제국의 권력 게임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소외가 독특한 공화정 전통과 연방제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적 약자였던 스위스는 자치와 민주주의에서 선구자가 되었다. 불이익은 창조성의 장애물이 아니라 촉진제일 수 있다. 3. 억압과 계급의 도전 3.1 소수자의 창조성 토인비는 억압받는 소수자, 집단의 창조성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종교적,
민족적, 계급적 차별을 받는 산을 집단은 오르는 주류 사람들 사회에 김훈. 편입될 수 없으므로 지금 오래 자신만의 산들은 문화와 새로운 정체성을 시간의 반응으로 발전시킨다. 빛난다. 이 과정에서 검산의 그들은 연두색 종종 바다에서 억압자보다 피어오르는 더 높은 20개 수준의 비린내는 문화적 성취를 신생의 이룬다. 복받침으로 유럽의 인간의 유대인이 넋을 흔들어 대표적 깨운다. 사례이다. 중세와 근대 초기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토지 소유가 금지되고 많은 직업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그들을 금융, 의학, 학문 쪽으로 몰아갔고 이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루게 했다. 억압은 그들의 교육열을 높였고 공동체 연대를 강화했으며 지적 전통을 발전시켰다. 근데 과학, 철학, 예술에서 유대인의 기여는 그들의 인구 비율을 훨씬 초과한다. 3.2 노예제와 농노제 토인비는 극단적 형태의 억압인 노예제와 농노제도 분석한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도되어 저항조차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부는 이 극단적 도전에 창조적으로 응전한다. 그들은 해방을 위해 투쟁하거나 계약된 조건 안에서도 문화를 창조한다. 미국 흑인의 역사가 이를 보여준다. 노예제와 인종차별이라는 극심한 억압 속에서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독특한 음악 연가, 블루스, 재즈, 문학, 종교 전통을 발전시켰다. 억압은 그들의 창조성을 파괴하지 못했고 오히려 독특한 문화적 표현을 낳았다. 물론 토인비는 억압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인간 정신의 회복력과 창조성을 강조할 뿐이다. 4. 정체된 사회와 태보 4.1 체포된 문명 토인비는 왜 어떤 사회는 문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원시 상태에 머무는가를 탐구한다. 그는 체포된 문명 어레스터드 시벌리제이션즈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들은 한대 도전에 응전하기 시작했지만 어느 시점에서 발전이 멈춘 사회들이다. 그들은 완전히 원시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문명화되지도 않은 중간 상태에 갇혀있다. 에스키모와 유목민이 대표적이다. 에스키모는 북극이라는 극도로 가혹한 환경에 놀랍도록 적응했다. 그들은 독특한 주거, 의복, 사냥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은 너무나 특수화되어서 더 이상의 발전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환경이 너무 가혹하여 생존 자체가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킨다. 유목민도 유사하다. 그들은 초원 생활에 완벽히 적응했지만 바로 그 적응이 정착 문명으로의 전환을 막는다. 4.2 고립과 정체 토인비는 고립도 정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사회는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하며 내부의 관성에 빠진다. 폴리네시아의 섬 사회들이 그 예이다. 이들은 한데 놀라운 항해 기술로 태평양을 횡단했지만 고립된 섬에 정착한 후 정체되었다. 그러나 고립이 항상 정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본은 수세기 동안 고립 정책을 유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차이는 무엇인가? 토인비는 그것이 내적 역동성의 문제라고 본다. 일본은 고립되었어도 내부의 계급 투쟁, 지역 경쟁, 문화적 혁신이 있었다. 고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도전의 완전한 부재가 문제이다. 창조적 개인의 역할호점일 은둔과 복귀 토인비는 창조적 개인의 심리적 과정을 탐구한다. 그는 은둔과 복귀 WITHDRWLNDITON 라는 패턴을 제시한다. 창조적 개인은 먼저 사회로부터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은둔한다. 이 고독의 시기에 그들은 깊은 성찰과 내적 변화를 경험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새로운 통찰과 비전을 갖고 사회로 복귀하여 변화를 이끈다. 종교 창시자들이 전형적 사례이다. 붓다는 궁전을 떠나 6년간 고행했고 깨달음을 얻은 후 중생 교화를 위해 돌아왔다. 예수는 광야에서 40일을 보낸 후 공생애를 시작했다. 무함마드는 히라 산동굴에서 명상하다가 계시를 받았다. 은둔은 도피가 아니라 준비이며 복귀는 창조적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 패턴은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정치가, 사상가, 예술가에게서도 발견된다. 5.2 개인과 사회 그러나 토인비는 개인 영웅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창조적 개인이 중요하지만 그들은 진공 상태에서 활동하지 않는다. 그들의 창조성은 사회적 맥락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개인은 도전을 인식하고 응전을 제안하지만 그 응전이 실현되려면 사회의 수용이 필요하다. 이것이 창조적 소수와 모방의 메커니즘이다.
창조적 개인은 홀로가 아니라 소수 집단의 일부로서 활동하며 이들의 제안은 대중의 자발적 모방을 통해 확산된다. 개인의 천재성과 사회의 수용성이 결합할 때 진정한 문명적 진보가 일어난다. 개인과 사회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다. 6. 도전의 정도와 응전의 지륙점1. 과도한 도전 토인비는 도전이 지나치게 강할 때 위험을 경고한다. 황금 평균을 넘어서는 도전은 사회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파괴한다. 너무 가혹한 환경, 너무 강력한 적, 너무 극심한 억압은 창조적 응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사회는 압도되어 붕괴하거나 생존에만 급급하여 발전의 여력이 없다. 북극의 에스키모가 그 예이다. 환경이 너무 가혹하여 그들은 놀라운 적응을 이루었지만 그 이상의 발전은 불가능했다. 모든 에너지가 생존에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아즈텍과 잉카는 스페인 정복자들의 도전에 압도되어 붕괴했다. 도전이 너무 갑작스럽고 강력하여 적응할 시간이 없었다. 과도한 도전은 발전이 아니라 파멸을 가져온다. 6점이 부족한 도전 반대로 도전이 너무 약해도 문제이다. 너무 쾌적한 환경, 너무 풍족한 자원은 혁신의 동기를 제공하지 못한다. 사회는 안주하며 기존의 방식에 만족한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창조적 에너지가 발휘되지 않는다. 열대의 풍요로운 섬들이 그 예이다. 식량은 쉽게 구할 수 있고 기후는 온화하며 외부 위협도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람들은 복잡한 사회 조직이나 기술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원시적 생활 방식이 완벽히 기능함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역설적이게도 너무 좋은 환경은 발전을 저해한다. 문명은 편안함이 아니라 적정한 어려움 속에서 탄생한다. 7. 문명 발생의 다양성 7.1 1차 문명과 2차 문명 토인비는 문명을 1차 문명과 2차 문명으로 구분한다. 1차 문명은 원시 사회로부터 직접 발생한 최초의 문명들이다. 이집트, 수메르, 민화, 중국, 마야 등이 여기 속한다. 이들은 주로 환경적 도전에 응전하며 탄생했다. 사막의 오아시스, 강유역의 홍수, 밀림의 개간 등이 그들이 극복한 도전이었다. 2차 문명은 기존 문명으로부터 파생되거나 문명의 해체 과정에서 탄생한 문명들이다. 헬레니즘 문명은 민화 문명의 후계이고 서구 기독교 문명은 헬레니즘 문명의 후계이다. 2차 문명의 주요 도전은 환경적이기보다 사회적이다. 이전 문명의 유산을 어떻게 계승하고 변형할 것인가, 다른 문명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핵심 문제이다. 7.2 문명 간 연결해 복잡성 토인비는 문명들이 완전히 고립되어 발전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문명은 다른 문명들과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접촉이 중요한 도전과 자극을 제공한다. 무역, 전쟁, 종교 전파, 기술 전수 등을 통해 문명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실크로드는 동서 문명 간 교류의 통로였고 지중해는 여러 문명이 만나는 장이었다. 이슬람 문명은 그리스 철학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유럽 르네상스에 기여했다. 인도의 불교는 중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어 극동 문명의 정신적 기초가 되었다. 문명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이며 이러한 연결성이 문명 발전의 역동성을 만든다. 8. 종합과 전망 8.1 문명 발생 이론의 완성 두 권의 말미에서 토인비는 옐-두 권에서 전개된 문명 발생 이론을 종합한다. 문명은 인종이나 환경에 의해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문명은 도전에 대한 창조적 응전의 산물이다. 도전은 자연적일 수도 인간적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도전의 존재와 그것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사회가 창조적으로 응전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창조적 소수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그들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대중은 그들을 자발적으로 모방한다. 이 과정은 강제가 아니라 신뢰와 존경에 기반한다. 문명 발생은 따라서 기계적 과정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성과 자유의지가 작동하는 역사적 드라마이다. 토인비의 이론은 결정론이 아니라 가능성의 이론이다. 8.2 다음 단계로 일-두 권은 문명의 발생을 다루었다. 그러나 토인비의 관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문명이 일단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문명은 성장하고 번영하지만
어떤 문명은 정체되거나 쇠퇴한다. 세 권은 문명의 성장을, 네 권은 쇠퇴를, 5-6권은 해체를 다룰 것이다. 발생은 시작일 뿐이며 문명의 진정한 드라마는 이제부터 펼쳐진다. 토인비는 독자들에게 문명을 생물학적 유기체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문명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는 유기체가 아니다. 문명은 인간 집단의 창조물이며 그 운명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 문명의 성장이나 쇠퇴는 불가피한 법칙이 아니라 도전에 대한 응전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이 토인비가 다음 권들에서 탐구할 주제이다. 결론, 역사의 연구. 제두권은 한 권에서 시작된 문명 발생 이론을 완성한다. 토인비는 환경적 도전에서 인간적 도전으로 논의를 확장하며 민족 이동, 경제적, 정치적 불이익, 억압과 차별 등이 어떻게 문명 발생의 자극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또한 정체와 퇴보의 원인을 탐구하며 창조적 게임과 창조적 소수의 역할을 심화시킨다. 두 권의 핵심 메시지는 역설이다. 불이익이 이익이 될 수 있고 억압이 창조성을 자극할 수 있으며 도전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적 과정이 아니다. 도전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하면 실패한다. 창조적 응전이 없으면 도전은 단지 파괴로 끝난다. 문명의 발생은 적정한 도전과 창조적 응전의 행복한 결합에 달려있다. 토인비의 이론은 비판받기도 했다. 일부는 그의 일반화가 지나치다고, 일부는 증거가 선택적이라고, 일부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토인비의 작업은 역사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그는 국가 중심의 협소한 시각을 넘어 문명이라는 거시적 단위로 역사를 보게 했고, 환경 결정론이나 인종주의를 넘어 인간의 창조성과 자유를 강조했다. 1-2권은 토인비의 전체 프로젝트의 토대이다. 여기서 제시된 개념들 도전응전, 창조적 서수, 모방, 황금 평균, 은둔과 복귀은 이후 권들에서 계속 사용되고 발전된다. 문명의 발생에 대한 이해는 문명의 성장, 쇠퇴, 해체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토인비는 이제 독자들을 더 깊은 역사 탐구의 여정으로 초대한다. 문명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왜 쇠퇴하는가? 해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다음 권들의 주제가 될 것이다.